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딸을 가진 평범한 여성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 하나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연을 겪어보니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다들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금지 오겹으로 우리 딸 예쁘게 키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어디 가서 홀대받지는 않을까 더 신경 써서 키웠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 좋은 옷, 그리고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까지 보내니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자란 게 있었으니 우리 딸이 시댁복이 없었나 봐요.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시댁에서 아이를 쥐잡듯이 잡아댔거든요. 처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위를 데리고 왔을 때 그래 너만 좋으면 엄마도 좋다 하고 했습니다. 다른 거 볼 게 뭐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이니 잘 골랐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처음 사위를 보는데 생긴 것도 반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면서 어머니 하는데 참 마음에 든다 싶었어요. 싹싹하고 성실하고 더 볼 게 없었죠. 사위에게 물어보니 그 집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터라 서로 잘 맞겠지 싶기도 했어요. 저희도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키운 딸이라 사돈이랑도 그런 공감대가 있겠다 싶었어요. 시집살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둘이 잘 만나다가 딸이 사위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위 얼굴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격 좋은 것도 알았겠다 싶어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하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면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상견례 준비되면 와서 밥 먹고 사돈끼리 얼굴 한번 보면 된다고 말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들 착착 준비하는데 얼마나 기특하던지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작은 한정집 집에서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담한 한옥이 운치 있고 참 좋더라고요.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사돈이 되실 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잠시 후 식당의 창호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돈의 분위기가 참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젤을 발라 번들거리는 머리를 쫙 틀어올리고 옷은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꼭 만신이셨던 저희 할머니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쪽 일을 하시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저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사위에게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간혹 다른 일을 하면서도 신내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기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예비 사돈께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말을 붙여보니 전혀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최근에 접고 그냥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운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취향의 한복을 입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면 첫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은 찝찝함이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만신의 피가 섞여서인지 간혹 그런 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사람 촉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느낌으로 의심하는 것보다야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 사위를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것보다야 아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고 혹시라도 그쪽 일을 하신다면 제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사돈 어른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는 넌지시 어머님이 만신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 사위는 제 말을 듣더니 절대 아니라고 벌쩍 뛰더라고요. 자신은 점 같은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좋아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그쪽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저희 집도 윗대 할머니께서 만신을 하신 터라서 그냥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래도 질겁하기에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감이 이상할 때 좀 더 알아볼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로 느끼는 감이란 게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대충 물어보고 놓쳐버렸는지 나중에 후회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은 사위와 무사히 결혼도 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둘이 오손도손 정말 잘 지냈습니다. 사위도 지극정성으로 딸을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 잘 시켰지. 그래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켜야지 하고 안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딸 부부에게 문제가 생긴 건 딸이 결혼한 지 3년 차에 일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어도 아이가 안 들어서니 딸도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넌지시 딸에게 피임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안 생기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갖는 건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딸은 피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 싶었어요. 사위는 아이를 아주 많이 원했고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해봐라 다독여서 보냈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았지만 둘 다 정상이라는 소리만 듣고 왔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면 생길 거라고 애 가지는 게 급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라고 했답니다. 딸도 그럼 인공수정부터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원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는 아이라 자기 속도 속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길 반복했습니다. 조금 더 물어볼 걸 입 닫고 있는 것은 속이 골마간다는 건데 그때 저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딸이 찾아왔는데 기운도 없어 보이고 저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기를 반복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다시 물어봐도 역시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속은 속대로 타들어가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가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사돈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개량 한복을 곱게도 차려입고 머리를 젤을 발라 틀어올린 사돈은 대뜸 제 앞으로 붉은 종이에 금색 글씨가 쓰인 부적을 여러 장 내려놓았습니다. 사돈어른, 이것을 한 장은 이불 안에, 그리고 한 장은 천장 위에, 그리고 한 장은 현관에 붙여두시고 나머지 한 장을 자시에 촛불 켜고 정화수 떠놓고 제발 딸아이 아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빌고 나서 촛불에 태워서 부적가루를 정화수에 띄워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황당해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부적을 몸에 두르고 집에 붙이는 것도 찝찝한데 빌고 태워서 먹으라니 정말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무슨 부적인지도 모르는 걸 말이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그런 걸 믿지 않아서요. 이렇게 많은 부적은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하니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사돈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라고요. 사돈이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니까 며느라기한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매일같이 신령님께 빌고 장군님께 치성을 드리면 뭐합니까? 여기서 다 제 공덕이 빠져나가는 걸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니까요. 장군님은 뭐고 신령님은 다 뭡니까? 사위 말로는 그쪽 일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걸로 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애 못 낳는다고 쫓겨나는 사람도 없었겠네요.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조상님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일 공덕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가지고 돌아가세요. 거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 속이에 경일 끼면은 알아듣질 못해서 자기 앞에 조상님이 아이를 주려고 데리고 왔다가도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굿도 하고 산신께 사흘 밤낮을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초를 치시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나는 말이에요. 우리 선녀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지은 영험한 부적입니다. 아휴, 저는 아무튼 그런 거 안 믿어요. 이거 당장 가지고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혹시 애들한테도 강요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립시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나이도 아직 젊은데 왜 그렇게 성하세요? 병원 다니면 금방 생길 겁니다. 사도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적을 집어들고 횡하니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돌아가고 나니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그간 제게 딸이 말 못한 게 저것이구나 하고 그제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안 믿으니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무리 만신이어도 저렇게 어이없는 짓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저는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말했다가 또 속만 뒤집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딸이 울면서 집으로 뛰쳐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답이 없고 울기를 반복하는데 한참을 운 딸이 사위랑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천을 가지고 와서 몸을 묶어 대지를 않나 이상한 부적을 가지고 몸에 붙이질 않나 밤마다 악몽을 꾼답니다. 그때 사돈의 부적이 생각났어요. 그 옆엔 내가 애를 잡았겠구나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위까지 합세했다고 하니 제 속이 안 뒤집히고 배기겠어요. 그래서 그만 살아라 했습니다. 애가 뭐라고 안 낳고 살면 되지 내 딸이 더 귀한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살 게 뭐 있나 싶었어요. 딸이 집으로 오고 나서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괘씸해서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껴주겠다, 사랑해주겠다 데려가 놓고선 그런 짓을 하다니 말입니다. 내 금쪽 같은 딸한테 한 일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돌아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빌고 또 비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돌아가자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나요? 저는 딸에게 당장 사위하고 갈라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기 잘못이다. 얼마나 아이를 원하면 저러겠냐. 그러는 겁니다. 속이 뒤집혀서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너 당장 저놈하고 헤어져. 아주 사람이 할 질 못할 질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렇게 빈다고 다 해결될 일이야? 응? 데려갈 때는 아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처럼 굴더니 이게 뭐야.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라. 그만해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아이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 결혼 3년 동안 임신의 임자 근처도 못 갔잖아. 보통 착상이라도 해서 유산이라도 해보는 건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아이 안 낳고 사는 부부들은 다 이혼하고 갈라서야 한다던? 둘이서만 재미지게 아주 잘도 살더라. 여행 다니고 취미 즐기고 너는 젊은 애가 돼가지고 생각은 구한말 사람처럼 구는 거냐?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사위는 제 언성이 높아지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저 그 사람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 닮은 딸 하나 낳고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그 사람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됐네. 아무리 아이가 가지고 싶고 원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 가지고 아이가 생긴다던가? 아이를 원하면 병원을 다니면 되지 않아. 왜 병원을 못 가게 하고 이런 사단을 만드냔 말이네. 돌아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저는 정말 냉정하게 사위를 내쳤습니다. 딸아이가 돌아간다고 해도 저 집안이랑 엮이면 될 일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닥달하는 것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딸아이에게도 절대 사위에게 갈 생각하지 말고 이혼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자기 속도 썩어 문드러지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고만 있더군요. 그렇게 울다가 딸아이는 잠을 자고 또 잤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들들 볶으면 사흘 밤낮을 잠을 자는지 안쓰럽고 가여워서 자고 있는 딸아이의 머리를 쓸고 또 쓸었습니다. 일단 딸아이가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면 바로 이혼하라고 다시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딸아이야, 사위와 한 입을 덮고 살았으니 독한 맘 먹고 못 꺼내낼 수 있지만 저라도 독한 맘을 먹고서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이 사람 뜻대로 되나요? 그날은 딸을 몸보신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멀어도 그날 잡은 소를 파는 시장으로 가서 고깃감을 사왔습니다. 뼈는 폭 고아서 사골 해먹이고 고기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갈비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도둑이 든 것 마냥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놀라서 딸아이 방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딸아이는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빨리 핸드폰을 찾아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를 않는 겁니다. 몇 번을 해도 딸도 사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봐야 하나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집이 어질러진 것을 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때 딸에게 짤막하게 단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갈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다시 그 집으로 기어 들어가다뇨. 시장 봐온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딸아이 집이라도 가봐야겠더라고요. 딸아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들기니 딸아이와 사위가 얼굴을 빼꼼 내밀면서 밖으로 나오더군요. 입가에 미소까지 띠면서 말입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설득을 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꼴을 당하고도 다시 돌아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서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손을 꽉 쥐고 작게 웅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이랑 시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저한테 싹싹 빌었어요. 우리 다시 아이 가져보기로 약속도 했고, 저 아직 그 사람 사랑해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애간장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이 못난 거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하니? 당장 돌아가자. 어서 이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 네가 살지. 안 그러면 말라 죽을 거야. 어서 돌아가자. 어서. 장모님,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람 몸 추스르면 다시 아이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고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런 짓을 하고 다시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가질 않았어요. 아니, 그 꼴을 하고도 또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 없으면 우리 딸이랑 못 살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당장 가자. 어서 가. 엄마랑 같이 돌아가, 혜선아. 저는 딸의 손목을 휘어잡았습니다.
당장 그 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딸은 제 손에서 손목을 비틀어 빼내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 내 인생이야.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살겠다는데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요. 나 이 사람하고 계속 살 거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 꼴을 당하고도 제 딸은 사위 옆에 있겠다고 하더군요. 아무 말 못하고 저는 거기까지 가서 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서 나와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울고 또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키운 딸이고 자기 스스로 사위 옆에 남아있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딸에게 무슨 일 없냐, 별일 없냐 물어볼 뿐 더 이상 둘 사이의 일에 끼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잘 지내길 빌 수밖에요. 하루는 밖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딸아이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딸이 기쁜 목소리로 엄마 나 임신했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셨는지 제 딸아이에게 아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됐다 됐어. 이제 고생 끝났다 싶었습니다. 이게 모두 아이를 못 가져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딸 고생이 끝났다 하고 생각했죠. 몸 관리 잘해라. 잘 먹어야 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지 마라. 저는 딸아이에게 당부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딸을 위해 뭐라도 해먹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한가득 준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산모와 태아에게 좋다는 보약도 지었죠. 혜선아, 엄마야. 엄마 지금 갈게. 지금 집에 있는 거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깻잎김치랑 산모랑 태아에게 좋다는 보약까지 지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안 돼. 엄마 오지 마. 지금 밖이야. 그러니까 와도 나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나 김서방이 잘 챙겨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오지 마. 알았지? 아, 엄마. 나 전화 끊어야 해. 나중에 통화해.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화를 그렇게 끊었어도 저는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겠지. 그리고 이미 바리바리 준비해 놓은 반찬들을 어쩌겠어요. 혼자 사는 집에 많은 반찬을 버릴 수도 없고 몸에 좋은 보약도 전해주어야 하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우체통이 떡하니 눈에 보이는데 딸집 우체통에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임신 초기라서 피곤해서 이것까지 관리를 못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우편물을 뽑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그리고 하늘에 달이 떠올라도 딸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사위도 딸도 얼굴을 안 비치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선아, 엄마 너희 집 앞인데 도대체 어디니? 응? 임산부가 밤늦게까지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야. 빨리빨리 돌아와서 쉬어야지. 초기라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나 지금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와도 없다고. 김서방이랑 어머님이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곳이라니. 어디 있어? 너 지금 너희 시어머니랑 같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딘데 엄마에게 말을 못해. 빨리 말해. 걱정하지 마, 엄마. 어머님이 우리 아이 잘 크라고 신령님께 치성 드리러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도 잘 크고 건강하게 태어난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만 끊을게. 딸은 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안 봤으면 모를까 사돈의 그 민속신앙에 미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손 놓고 기다릴 수가 있나요?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전화를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저는 끈질기게 전화를 계속 걸었습니다. 제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옆편네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거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돈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사돈 아니신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하시는 거죠?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날 밝으면 전화를 다시 하던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딸이랑 사위랑 같이 있다는 거 압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딸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아주 잘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걱정이셔서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앙칼지게 째는 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부여잡고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직접 얼굴도 보고 직접 해온 반찬도 먹여야겠네요. 임신 초기인데 조심하고 또 신경 쓸 때 아닙니까? 엄마 밥도 먹고 싶을 테고 사돈께서 한 번만 양해 좀 해주세요. 제 말을 듣고 사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읊조렸습니다. 뱃속 아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 쏟고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 궁금하시면 사돈께서도 이곳에 와서 하늘째를 올리시던가요. 그럼 하늘이 감복해서 더 건강한 애를 주실 겁니다. 오실 때 5천만 원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하늘에 재를 올리는데 5천만 원이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재라니, 저 옆편네가 또 미친 짓을 꾸미는 것을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홀몸도 아닌 애인데 또 무슨 일을 당하지 않는지 불안해서 전화를 받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5천이라니 그 말에 더욱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딸아이에게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서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바로 이혼을 시켜버리는 건데 딸 마음 추스른다고 왜 그걸 못 시켰는지 순간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긴 호흡을 하고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구시오? 제 형편에 5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돈을 제대로 벌기를 하나, 그렇다고 재산이 있기를 하나. 딱 1,000만 원 있네요. 그걸로는 안 될까요? 우리 혜선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사돈. 아유, 사돈. 5천이 있어야 하늘에 재라도 올리고 하늘에 얼굴 한번 들어보죠. 5천이나 드는 하늘 제사에 반도 안 되는 돈을 올리면 그게 지성이 됩니까?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어치나 정성이 부족한데 신령님이 노하지 않겠어요? 그 돈 없으면 며느리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살다 4천만 원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개소리를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중요합니까?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판국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앞에도 없는 사돈을 향해 허리를 연신 굽혔습니다. 사돈, 제발 더 이상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1,000만 원 정성이라도 부모의 정성이니 신령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그동안 정을 생각해서 우리 혜선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 핸드폰 너머로 사돈 옆에 내 긴 한숨이 타고 넘어오더군요. 정말 고민이 된다는 식으로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디 산속으로 돈 들고 쭉 오면 된다고 말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산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이것들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혹시 모르니 저는 다음날 당장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적금을 해약하니 정말 딱 1,000만 원이 나오더군요. 그 돈을 5만 원짜리로 바꿔서 비닐에 싸고 또 쌓아서 가방에 꼭 담아서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제 딸을 살릴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사돈이 시키는 대로 그 산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뒷산이지만 산세가 좀 험해 보이더군요. 이름 없는 산에 꽤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산을 오르다가 저는 이대로 돈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번쩍 들었습니다. 돈만 빼앗기고 딸을 안 보여주면 큰일 나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니 큰 바위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풀숲을 헤치고 그 바위 밑으로 가서 주위에 나뭇가지와 넓적한 돌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깊숙하게 판 땅 속에 돈이 든 가방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 위에 돌을 올려서 나중에 찾기 쉽게 표시도 해두었어요. 손에는 이미 시커멓게 흙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묻으면서도 어찌나 손발이 덜덜 떨리던지 목구멍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혹시라도 올라가서 딸을 그 돈과 미끼로 맞바꿀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무사히 데리고 산 아래까지 데려오려면 저에게도 무기 하나쯤은 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빈손으로 저는 산길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좁은 산길을 쭉 올라가니 큰 돌탑이 몇 개나 나왔습니다. 산속 돌탑에 금줄이 돌돌 말려있는 게 참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돌탑을 빙 둘러가니 작은 암자가 나오더군요. 암자 옆에서 큰 돌탑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이해 보이던지 그 사람들 속에 제 사위와 사돈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작게 김서방 하니 사위와 사돈이 고개를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절을 하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다시 기다린 끝에 사돈과 그 옆에 있던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딱 봐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얼굴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50대 안팎의 사람인데도 풍겨져 오는 기운이 남달랐거든요. 옆으로 찢어진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사돈이 그 여자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선녀님, 이분은 저희 며느라기 친정엄마 되시는 분이십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러 온다고 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른 치성비는 준비해서 오신 거죠? 이리 주세요. 저는 손을 뒤로 꼼지락거리며 사돈과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혜선이 얼굴 보면 드릴게요. 우리 애 어디 있나요? 아까 김서방이랑도 같이 없는 것 같던데. 우리 딸 어디 있는 거예요?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일단 지성비부터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며느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돈부터 주세요. 그래야 딸아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돈부터 달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안 주면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설마 나를 이대로 내쫓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돼서 그곳까지 가서 어떻게 딸 자식 얼굴도 안 보고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가면 안 갔지 그럴 수야 없었죠. 저기 산 밑에 두고 왔어요. 일단 애 얼굴부터 보여주시면 제가 가서 들고 올게요.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우리 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말에 사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성비를 두고 오다뇨. 거짓말 치는 거 다 알아요. 돌아가세요. 아무리 딸 얼굴 보고 싶어도 그렇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런 거짓말을 짓거리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요? 저는 땅을 파서 시커멓게 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보세요. 제 손 보고 그런 말 하세요. 제 딸 어디 있어요? 정말로 저 산 밑에 숨겨두고 왔다니까요. 1,0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내 딸 얼굴 보여달라고. 저는 그렇게 외치며 화가 나서 암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싸움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암자 안은 사방에 오방색 천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기괴한 곳은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으로 본 전설의 고향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온몸이 소름이 돋아오르는데 한쪽에서 딸이 저를 보고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머리만 빼고 온몸이 붉은 천으로 똘똘 감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달려가서 딸의 묶인 몸을 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가 애 떨어지면 사돈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애 떨어지지 말라고 저희가 치성제사를 드리는 중인 게 안 보이세요? 그렇게 신생아처럼 묻고 안정을 시켜야 뱃속의 아이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딸의 몸에 감긴 천을 풀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이 정신 나간 곳에서 나가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딸은 엉엉 울고 딸의 바지에는 핏자국까지 살짝 비쳤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보이세요? 아니 무슨 치성을 들이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까? 애 밑에 핏자국 안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애를 이렇게 꽁꽁 묶어놔요? 들어선 애도 잘못되겠네. 저는 사돈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자 사위가 저에게 다가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장모님, 제발 진정하시고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지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임신된 것도 저기 선녀님이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서 된 거예요. 이번에도 잘 되라고 빌어주시는 거니까 제발 화 좀 푸세요.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내가 눈이 안 돌면 사람이야? 자네, 이제 다시는 내 딸 볼 생각 하지 말게. 데려갈 때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이리 나오게. 저는 앞에 있는 사위를 밀치고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저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불이 붙은 촛대를 사위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불이 붙은 촛대는 사위를 정확히 맞고 떨어졌는데 얇은 한복을 입은 사위의 몸에 불이 순식간에 붙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싸구려 천을 썼으면 그렇게 쉽게 붙는 건지. 사위가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가 나니까 사돈이 아들을 눕혀놓고 불 붙은 곳을 발로 밟는 게 아니겠어요? 선녀라는 여자는 떠다 놓은 정화수를 사위에게 끼얹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난리를 틈타서 딸의 손을 꽉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불이 나자 허둥지둥 물을 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그곳을 뛰어내려오는데 딸이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더라고요. 하혈까지 한 상태이니 저도 더 이상 가는 것은 무리다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돈이 쫓아올까 싶어서 옆 수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은 벌렁거리고 입은 바싹 타오는 게 딱 죽겠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산길에 경찰차가 도착하자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찰 2분이서 오셨더라고요. 딸이 아프다고 하니 일단 암자가 아니라 병원부터 가자고 하시더군요. 가는 내내 그곳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현재 상황을 경찰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던 경찰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군요. 최근 지역에서 어느 선녀에게 굿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인 것 같다고요. 정확한 거주 지역을 파악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분께 자세한 인상착의와 암자로 가는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이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 줄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씩이나요. 뱃속의 아이는 이미 유산한 지 2, 3일 정도 되어 보인다고 하더군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세로 묶여 있었고 또 피가 돌아야 하는데 꽉 묶여 있는 통에 더 이상 착상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라더군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오열하는 딸을 보고 같이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서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가서 보니 선녀 사돈이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이미 굿사기로 선녀는 전과 5범이고 사돈 또한 사기로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둘이 함께 다니면서 사기를 쳤더군요. 사위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사돈이 발로 낭심을 밟아대는 바람에 제거 수술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아이를 원했으면서도 자기 아들의 대를 자기 손으로 끊어놓다니 참으로 사람 일 알다가 모르겠더군요. 전 이혼 서류를 들고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지켜볼 수 없으니까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이랑 정말 갈라서야 할 때니까요. 사위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쫙 다리를 벌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못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밟힌 날 바로 병원으로 내원했다면 바로 보건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아들을 눕히고 다시 치성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은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사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두말하지 말고 바로 내 딸이랑 이혼하게. 내가 그 꼴을 보고도 자네랑 우리 딸이랑 살게 두면 부모가 아닌 걸세. 당장 여기에 지장 찍어. 안 됩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혜선이 뱃속에 아이밖에 제 자식은 없습니다. 제발 이혼하라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정말 안 하겠습니다. 혜선이가 싫다면 다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이미 딸아이의 뱃속의 아이는 사라졌는데 뱃속 아이 타령을 하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사위를 향해 따귀를 날렸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며 붉게 달아오른 뺨을 손으로 짚더라고요. 혜선이 유산했어. 다 자네와 자네 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지 2, 3일이나 됐다네. 애를 그렇게 묶어두니 유산이 안 되고 배겨? 자식 잡아먹은 아비가 자식 걱정이라니. 앞으로 자네는 이제 평생 자식이 없네. 다신 그런 소리는 하지 말게. 당장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아니면 내가 자네도 고소할 걸세. 당장 여기에 지장 찍으란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정이 있어서 이혼으로 봐주는 줄 알게. 사위는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울더니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한 대 뺨을 내리치려고 손을 들었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사위를 두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저의 1,000만 원도 찾아다가 돌려주셨네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손을 잡고 한참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딸에게 왜 그때 집에서 사위에게 돌아갔냐고 하니 사위와 사돈 그리고 그 선녀가 와서 귀신을 씌운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엄마에게도 귀신을 씌울 거니까 곱게 따라가자고 했다네요. 그동안 악몽을 꿨던 탓에 안 따라갈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기꾼이라고 말해주니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은 그 뒤 한동안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게, 그것도 그렇게 어이없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게 꼭 자신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에게 몇 번이나 괜찮다, 괜찮다 다독이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아이 못 가진다고 타박하는 시댁에서 더 빨리 딸을 데려오지 못한 게 제 딸을 아프게 만든 것은 아닌지 몇 번을 곱씹고 또 곱씹어 속으로 삼키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저 일은 벌써 몇 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딸은 잘 이겨내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과거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이 없습니다. 꼭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 그 몇 년의 시간은 절대 꺼내지 않더군요. 차라리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직도 아파하는 것을 알기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남의 귀한 자식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자기 눈물에서 피눈물 흘릴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천벌을 받아야죠. 여러분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집안 어른들도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의심스러운 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닫고 다시는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